실무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실무의 진도가 나갈 때마다 다음 수업이 있기 전까지 그 관련된 문제를 기본 문제부터 계속 풀어왔었어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그 문제 풀어볼 때마다 틀리는 것들에 대한 정리, 그 정리한 거를 다음번에 틀리지 않기 위한 암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황입니다. 오동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6회 합격생 오동영 평가사님 모셔가지고 또 실무를 비교적 고득점 얻으셔서 네, 거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오셨어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36기 감정평가사 오동형입니다. 2년 유예로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전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향후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고자 이제 이 자리에 임하게 됐습니다. 굳이 하우패스 오셨던 이유가? 제가 전 직장에 이제 은행의 후배가 이 하우패스에서 동차로 합격을 해서 지금 33기 감정평가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지인한테 이제 물어보니 하우패스에서 동차 시험을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하우패스에서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금융권에 계시면서 물론 감정평가를 좀 접하시긴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그게 좀 도움이 됐나요? 등기나 공부 서류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낯설지 않은 느낌은 있었는데 이제 그거와 수업은 아예 별개다 보니까 그것도 큰 것 같은데 공부 서류를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긴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됐죠. 조금 단기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초시하고 2년차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수강 실무 위주로 수강 내역하고 공부 방법들을 좀 얘기해 볼까요? 처음 이 대학동에 와서 공부를 시작했던 시기가 23년 4월에 이제 2차 커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우패스 와서 종합반을 끊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이제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상황 평가사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한 쟁점에 대해 이제 실무의 진도가 나갈 때마다 다음 수업이 있기 전까지 그 관련된 문제를 기본 문제부터 계속 풀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개월 정도에는 3막씩 정도는 이제 너무 어렵지만 않으면 내가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제 종합 문제로 바꿔가면서 종합 문제를 회독하는 형식으로 이제 문제가 낯설다 보니 그 실무 문제 자체에 대한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많은 회독을 했던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 들어와서는 2차를 이제 조금 비중을 줄이고 1차를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1차, 2차의 전체 비중을 봤었을 때 1차를 60%, 2차를 40%를 잡았었고 그 중에서 2차 중에서 당연히 실무가 이제 한 70%, 그 다음에 이론이 한 30%, 이제 법규를 그때는 아예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이 24년 4월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24년 4월 달부터 다시 2년차 유예를 준비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실무가 완성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무의 비중을 30%, 이론의 비중을 20%, 이제 법규의 비중을 50%로 가져가면서 실무는 1년차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득점을 맞을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초시 때 그래도 실무를 어느 정도 잡았던 것 같다. 예, 맞아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실무 자체를 못 잡고 이제 전업으로 2년차 유예를 한다고 했었을 때 압도적으로 법규를 외울 수 있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1년차 때 동차를 준비하시면서 실무를 어느 정도 기본기를 잡아 놓으시면 2년차 유예 때는 자기가 부족한 과목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업할 때도 항상 이제 강조드린 부분이 문제 중심으로 일단 풀어라. 네.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긴 했습니다. 근데 어려웠는데 이제
흔히들 법규도 법전 맨 처음에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주 읽다 보면은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해가 가는 것처럼 실무도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기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합 문제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감이 생긴다고 해야죠. 네. 기초를 듣고 제 수업을 들었을 때 관계 상당히 좀 크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황연화 감정평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큰 굵직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단계로 넘어갔었을 때 이제 김상 평가사님이 좀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실무 과목 자체가 워낙 또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는 좀 이제 제가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도 어렵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파트들이 이제 3방식에서는 뭐 대놓고 확정 파트 네. 상당히 딥하고, 네.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 율 같은 것들, 이어지는 맞습니다. 타당성 개념, 네. 그래서 물건별 들어가면 또 저기 우리 또 영업권 네. 평가 뭐 이런 것들, 그 보상에서도 좀 딥하게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처음에 100% 이해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 쟁점 들었을 때는 100% 이해할 수는 당연히 없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도 연습 문제들은 되게 쉽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풀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 쟁점의 주요한 논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제 딥한 부분은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읽고 이제 문제 한번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카페 적극 활용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시 때는 어느 정도 그 큰 틀을 잘 잡으셨던 것 같고, 예. 그래도 이제 2년차 접어드시면서는 좀 딥한 부분들까지 네.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2년차 때는 그럼 그냥 문제 중심으로 돌리셨나요? 아니면 좀 부족한 파트들을 네.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시려고 했었나요? 일단 2년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문제풀이를 위주로 가다가 5월부터는 이제 제가 부족했던 틀린들 자주 틀리거나 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냥 뭉개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기존에 미리 정리는 해놨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그때서부터 딥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 부분은 다시 또 이해하려고 해도 나중에 가면 까먹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암기를 해버려서 문제 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번 시험 점수를 좀 복기를 해보면 사실 1번은 조금 아쉬운 점수였고요. 네, 맞아요. 물음 3번에 대한 약술이 좀 약술 문제인데 그것도 그냥 타당성 MPB IR 구하시는 건가? 딱 1번을 벗었을 때의 그 질문 이제 각각의 이제 자료들이 이 물음을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내가 수익률을 구하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자료를 보고 짜집기 하듯이 약간 이제 목차를 논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걸 아니까 이 목차 그대로 그냥 밀고 나아가자라는 형식으로 했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수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했긴 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은 영업권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편이고요. 네, 예. 그리고 3번 환매권은 20점 만점 중에 19점 받았으니까. 네,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영업권 기업 가치 이런 거 좀 힘들어 하긴 하는데 네. 본인이 그래도 비교적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 초시 이제 1년차 때 다른 이제 3방식이며 보상이며 이제 목적별 중에서 제일 공을 많이 들었던 게 기업 가치 파트였었어요. 그때 이제 뭐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35기 이승현 감정평가사랑도 머리 맞대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기업 가치에서 이 논리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좀 위주로 공부를 했었다 보니 기업 가치를 해가지고 뭐 영업권부터 해가지고 주식 가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논점들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자신이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정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을 그래도 계속 고민하면서 네. 개념적으로 보완해왔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환매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 문제이긴 했는데 맞습니다.
뭐 합격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네. 좀 점수가 좀 이번 시험에 안 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환매권에서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타 사항들을 좀 제대로 잘 안 보고 그 기타 사항에 대한 거를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3번 같은 문제에 보면은 환매권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좀 중하위권의 난이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그 기타 사항의 내용들을 잘 맞춰야겠구나. 단가, 특히 단가, 맞아요. 이율에 대한 단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답만이 고득점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정리할 때 큰 네. 틀을 이렇게 쭉 나눠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토지, 취득하는 토지, 사용하는 토지,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는 이제 개발이익 배제 관련 공법상 제한 현실 이용사항 예외, 그다음에 도로 등이 있고 또 기타 사항의 잔여지, 환매권, 그다음에 개간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제가 느끼는 일반 수험생들 중에서는 그런 잔여지, 환매권 이런 강론적 파트들을 좀 등하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평가사님은 끝까지 다 잘 가져가신 거네요. 판매권이랑 기업 가치에 대한 영업권이나 기업 가치 파트는 실무에서 언제 나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이유가 환매권 자체를 또 사이즈를 키워서 보면은 협의 성립부터 해가지고 이제 환매권의 금액, 그다음에 손해배상까지도 나아갈 맞아요. 수 있는 문제 구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파트이다 보니까 이거를 두고 가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나는 그럼 시험을 준비를 잘 보상 쪽에서 안 하고 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잘 챙겨갔습니다. 네. 수험의 범위를 줄이지 예. 않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법 규정과 또 판례가 많은 거잖아요. 예. 실무에서도 판례가 있는 부분들은 보상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 잘 가지고 가신 것 같습니다. 실무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그 문제 풀어볼 때마다 틀리는 것들에 대한 정리, 그 정리한 거를 다음번에 틀리지 않기 위한 암기, 이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제 해당 관련된 쟁점 문제가 나오면 이 장점 중에서 쟁점들도 보면은 A 논점으로 나올 수 있고 B 논점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차 잡는 시간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저는 말씀드리자면 1번 문제 빼고 2번, 3번, 4번 문제는 목차도 없이 풀었었거든요. 너무 연습이 많이 됐던 문제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 1번 문제 대목차 1, 2, 3, 4 목차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좀 시간 내에 제대로 문제를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를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었죠.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뭘까요? 개념적인 파트에 대한 거를 좀 등한시하는 이해도도 분명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A라고 배웠으니 A만 이제 암기를 하고 맞아. 그거를 모든 문제 적용시키려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에서는 시험 기출에서는 무조건 A만을 물어보진 않을 텐데 B라고 물어볼 수도 맞아요. 있는데 똑같은 논점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을 등한시하다 보니 아예 문제 풀이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수험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딥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방향성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개념들을 네.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제가 율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그게 결국은 타당성이 이어지고 하는 것들인데 율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시험에서는 어떤 텍스트나 쟁점이 주어졌는데 여러 방면 중에 하나로 선택이 맞습니다. 돼서 제시되는데 네. 그것을 내가 아는 대로만 풀게 되면 당연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대로 못 가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실무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론 법규의 공방법 또는 목표 설정 또는 전략 과목 이론 법규를 2년차에 선택하는 거에 맞는지 이런 것도 묻고 싶어요. 우선 공부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론이랑 법규는 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론이랑 법규에 대한 게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나중에 이걸 다 암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목차를 못 뽑아내고 목차를 못 뽑아내면 당연히 답안까지 이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목차를 보면서 아, 이 책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흐름이 무엇이구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중목차를 보면서 아, 그래도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시는 기본서나 아니면 이제 뭐 저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만의 워딩이 아닌 이제 누군가의 편집에 의해 이루어진 워딩이다 보니까 그 워딩들을 약간 이제 자기화하는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거를 만든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챕터별로 공부를 하고 기출을, 그 쟁점에 대한 기출을 100점 잡아가지고 회독을 엄청 돌렸던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무는 목차 중심 공부다 보니까 사실 그 각 파트별이나 각 파트 내에서의 목차의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론이나 법규 같은 데 가서는 그냥 전반적으로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큰 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가치 형성 요인의 발생 요인, 네. 형성 요인, 가격제 원칙 이런 프로세스 전반을 먼저 체계를 구축하고 맞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각각 들어가는 쟁점들의 흐름들을 이제 네. 정리해 갔다. 예, 그래서 큰 틀의 뼈다귀를 만들고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부축하는 형식으로 맞습니다. 예,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규는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을, 쟁점을 공부를 했으면 일단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대로 암기를 시작했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일단은 암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강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법규는 어느 정도 제가 모든 쟁점들을 다 아우렀다고 했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받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라는 목차를 내 나름대로 넣어야겠다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목차가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 세 과목 중에서 제일 안 좋게 나왔긴 그 했는데. 정도면 뭐 전체 등수는 좋으니까. 예. 네. 모든 공부는 왕도가 없어요. 네. 결국은 개념의 이해와 맞습니다. 뼈대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시리법 공부한 것의 모든 공통점이 그거거든요. 네. 법규에서도 관련 플러스 알파를 쓰기 위해서는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논리성을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개념 중심의 공부를 하면서 이해도가 깊어지면서 네.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하게 그냥 문제만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등평가사는 어쨌든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론 법규 자체의 어떤 흐름 자체를 본인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네.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래도 단기 합격의 비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평사님 그 합격 수기를 보면서 딱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딱 두 개가 있었고요, 사실. 첫 번째는 마음에 들었던 거. 열심히 한 건 당연하고 잘해야 된다. 이거 되게 꼰대 마인드 아니에요? 저도 그 말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근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네, 열심히는 수험생 하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 중에서 성적 좋은 사람들만 합격을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좀 썼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INTJ라서 T 같은 발음을 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는 3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저도 많이 잡아야 40%? 그죠? 예.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해야 된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점을 계속 찾고, 그리고 본인이 고수하는 공부 방법이 아니라 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맞습니다.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제가 이해가 안 가거나 내가 부족하다고 생기는 쟁점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저는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처음 공부할 때는 다 가져갈 수 없으니 다 메모장에다가 해당 쟁점 약함의 정도를 별표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완벽이란 말 좀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잘 갖춰놓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다 끌어와가지고 해결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훨씬 그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됐고 성적이 올라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나올 거라 하면서 뭉개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자기의 발전도 없을 것이고 열심히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되는 걸로 그렇죠.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사실 신림동에 들어와서 잘 안 하거든요. 예, 맞아요. 네, 신림동 들어와서 자취를 하면서 사실 좀 여기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 생활도 했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건 전 더 힘들다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갇혀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도 여기로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제 성향을 좀 잘 알아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거를 저는 인강으로 만약에 제가 집에서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뭔가 동기부여도 좀 덜할 것 같고 뭔가 이제 제가 그래도 직장을 다니다 오다 보니 현장에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많을 거고 이제 그런 친구들보다도 더 빨리 붙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받고자 저는 대학동에 여기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1년차 때는 다 현강으로 들었고 이제 웬만하면 그렇죠. 문제풀이도 현강으로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2년차 때 그냥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인강으로 듣는 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저희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